책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신간도서 안내입니다. 2025년 1월 첫째 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일까지 출간된 책 중에서 몇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점도 기록을 하는데 그건 엄연히 제 개인적인 판단이 참고만 해주시고 책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 중심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셋째 주에 발간된 책도 읽고 있고 많이 읽었는데 좀 정리가 덜 돼서 나중에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총 13권입니다. 이 중에서 11권을 읽었고요. 2권은 비닐로 쌓여 있어서 읽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읽으면 책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록이라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록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자가 기록의 가치를 설명하고 실제적인 실천상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기록을 하면 나를 확장할 수 있다는 포부가 실린 책으로서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분, 나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은 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 몇 구절 소개하자면 기록은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쌓일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차곡차곡 쌓인 기록은 내면의 길이를 확장시키며 내 삶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기록은 나의 내면을 풍성하게 만들죠. 기독교인이라면 말씀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가기에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러한 이치와 같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면 왜 지키지 못했는지를 묻는다. 아주 실제적인 조언이죠. 지키지 못한 이유를 파악해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회개하면서 하루를 되짚어보는 신앙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이 책은 총평을 하자면 기록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잘 담아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은 어른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젊은 세대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어른이 많습니다. 데이비드 예거는 실패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젊은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 책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가 주창하는 개념은 이제 멘토 마인드셋입니다. 멘토로서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어,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어, 강요자 마인드셋이 잘못되고 보호자 마인드셋이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강요자 마인드셋은 어,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고 반항적이라서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기에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책임과 규율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고요. 보호자 마인드셋은 청소년은 성숙하지 못하기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무엇인지 다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입니다. 이 둘이 다 틀렸고, 멘토 마인드셋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보호자처럼 청소년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해주면서, 진지하게 대해줘야 한다. 강요자처럼 강한 기준을 강요하지 말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멘토 마인드셋은 효과적인 리더십 방식임이 수십 년에 걸친 과학 연구로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의 몇 구절 살펴보면요. 이 구절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칭찬 샌드위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관리자, 부모, 교육자, 코치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지위와 존중이 전면에 등장한다. 지위를 인정해주고 청소년과 청년을 존중해줘야지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들은 지위 차이에 민감하기 때문에 윗세대가 입을 열 때마다 행간을 예민하게 읽고 단어의 숨은 뜻을 해석하려고 애쓰면서 자기를 무시하는지 아니면 존중하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윗세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청소년들의 해석 사이에는 자주 단절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간파하는 거죠. 어른의 마음을. 지금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대하고 적절한 지원과 격려를 받으면 청소년과 청년은 놀라운 끈기와 회복력을 발휘하고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관점을 이 책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요. 그 멘토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멘토십이란 개개인이 장기간에 걸쳐 협력하면서 개인적 및 직업적 성장과 발전, 성공을 지원하는 전문적 동맹을 뜻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고 협력 관계라는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제자 개념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대해야 하고 정복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이 멘토십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만 소개해 드렸는데 하여간 이 책, 여러 책에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 블로그 그 주소를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좀 더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젊은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한다면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명확한 개념, 적절한 사례, 실천을 돕는 소그룹 활동지까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은 로아입니다. 소설 로아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훈육과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휘두르는 폭력, 묵과하고 방조하게 더 확대되는 폭력,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 소설은 정확하게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기존 작품들의 서술 방식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기존 작품들은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를 서술했다면 이 작품은 가해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였는지를 보여주기에 더 끔찍하고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역시 물론 피해자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가해자가 되었죠.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해자를 이해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되고 폭력이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책을 보면서 어,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나라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 책이 당신은 안전하다는 증거다라고 이제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가정 폭력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시대의 수많은 로아에게 위로를 전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겠습니다. 책의 몇 구절 살펴보면요. 괴로워하는 로아를 보니 희열이 피어올랐다. 이제 가해자로서의 지금 표현인 거예요. 아무도 로아를 편들지 않았다. 당연하지. 아무도 없으니까. 로아도 그 사실을 아는지 반항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있어야 복종한다.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이게 피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가해자의 시선으로 이 글을 쓰니까 더 끔찍하게 다가오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책입니다. 모두가 다 피해자인데 도대체 누가 가해했다는 말인가? 상처를 줬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많은 상처는 다 어디서 비롯된 걸까? 모두가 가해자가 없는 걸까? 내가 가해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총평을 하자면 기존 피해자 중심의 서술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가 되어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은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입니다. 이 책은 한 방송의 다큐멘터리 쉬리 다이어리의 원작으로서 죽음을 앞둔 어머니와의 마지막 동행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내일을 희망하지만 누군가는 오늘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표현에 참 애잔함이 느껴지죠. 또 이 책은 조력 사망, 존엄사에 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책에 나온 감동적인 그 대목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양재천을, 시민의 숲을, 근린공원을, 도로를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면서 엄마랑 통화한 내용을 들었다. 나는 엄마의 암이 전이 되고부터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다. 그때부터 엄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날을 대비한 것이다. 그래서 엄마와 통화 녹음이 3,811개나 있었다. 2, 3초 분량이 짧은 것부터 1시간이 넘는 것까지. 가장 자주 듣는 것은 통화 녹음이 아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음성 녹음이다.
2021년 11월 17일 아침 10시로 시작하는 1분 남짓한 길이의 편지에서 엄마는 딸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몇 번이나 반복해 들었기에 외울 수 있게 되었다. 엄마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딸의 감동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총평을 하면요. 엄마를 떠나보내는 상실의 아픔을 글로 승화하다. 존엄사, 조력사망, 조력자살, 선택사에 대한 숙고를 돕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은 헤르만 헤세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는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서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헤세가 남긴 일기와 평지 등의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헤세의 영감의 원천을 충실하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흥미롭게 읽을 만한 책입니다. 참고로 그 데미안이 곧 헤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세는 1916년에 아버지, 어머니 등의 여러 가족의 사망을 목도하였는데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러한 시련 속에서 내면의 깊은 성찰을 하면서 탄생한 작품이 데미안입니다. 책의 일부분 소개하면요. 헤세는 아버지의 덕을 톡톡히 보았는데 그것은 부친이 가졌던 훌륭한 장서였다. 당시 헤세는 열광적으로 독서에 몰두했는데 그 후에도 그는 평생 훌륭한 독서가였다. 부친과 조부의 서재는 항상 열려 있었고 청년 헤세는 독서를 할 만한 자유시간이 많았던 까닭에 높은 수준의 문학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멋진 문체를 만들면서 그는 멋진 산문가가 되고자 노력했다. 이 가정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음껏 책을 읽을 수 환경.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배경에서 헤세는 영향을 받고 아주 뛰어난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헤세의 아버지 요하네스 군데르트 헤세는 독일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죠. 인간은 유희를 할 때만 완전히 인간일 수 있다. 도달할 궁극적이며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이 명랑성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놀이, 환희, 기쁨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재미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명랑하게 활동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명랑성을 너무 잃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평하자면요. 일기나 회고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헤세가 쓴 글들을 통해 그의 마음을 추적해 보는 묘한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의 유명한 시 안개 속에서가 있는데 그 시를 찾아서 읽어보셔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인류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이 저자는요. UX 디자인의 창시자입니다. 디자인 분야의 선구적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디자인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자의 아주 거창하고도 실질적인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디자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 저자가 제시한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은 세 가지인데요. 의미 있는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인류 중심적인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이 의미 있는 디자인은요. 인간적 측면을 무시한 숫자와 알고리즘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를 축소하고 상실시키고 있기에 의미를 담아내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소비에서 보존으로, 개인주의에서 집단주의로, 단기적 사고에서 장기적 사고로의 가치 전환을 위해 디자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중심적 디자인은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웰빙이 증진되도록 인류를 중심에 둔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디자인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내용들로 이 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분 살펴보면요.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것은 인위적이다. 즉 디자인되었다는 말이다. 디자인이 세계를 오늘날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면 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것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 무언가를 변화시킨 것처럼 디자인 역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계를 디자인하고 세계는 다시 우리를 디자인한다. 디자인을 배기하고는 인류의 역사를 논할 수 없다는 거죠. 디자인은 인류의 필수 요소니까요. 그러므로 디자인의 변화로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의 디자인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관점을 저자는 갖고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가들은 이를 단순히 기술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틀렸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디자인적으로, 즉 인간 행동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저자의 일관된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총평하면 디자인으로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아름답고도 설득력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은 천장화의 비밀입니다. 이 책에는 멋진 천장화 40점이 종교, 문화, 권력, 정치라는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가치와 중요성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손이 잘 닿지 않은 곳이니까요. 그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었는데, 이러한 천장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 있는 천장화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가 인상적이었는데 둘 다 이 책에 나옵니다. 천장에 관한 소개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읽은 후에 이 책이 이제 비닐로 쌓여 있어서 읽지 못했는데 읽은 후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요.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인데요. 키다리 짬뽕 아저씨의 짬뽕 로드입니다. 짬뽕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죠. 저자는 2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짬뽕을 먹어보고 맛집을 찾아내서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를 촬영하였는데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짬뽕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참고하실 경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워도 제가 있는 곳 근처의 몇 지점을 좀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마포구에도 있고 뭐 부산시에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고 총평을 하자면 짬뽕 덕후의 완벽 가이드 짬뽕 여지도라고 지어봤습니다. 다음 책은 죽음은 직선이 아니다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또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어, 저자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의 아픈 추억을 추억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그래서 책에는 암을 이기려는 의사로서의 사투도 잘 드러나고 있고, 이 저자가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교수인데, 암을 향한 인류의 투쟁 이야기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 인문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과학적 내용이 있어서 저는 과학으로 분류를 했고요. 책 내용 일부를 좀 본다면, 피난처가 필요 없어진 사춘기 남자아이에게 아버지가 들어올 공간은 크지 않았다. 그러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선고를 아버지가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의사가 되고 책을 저술하는 방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의사로서 저자의 고충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암을 치료하다 보면 바둑두는 기분이 든다. 나와 마주 앉아 있는 상대방이 다음에는 어떤 수를 둘까? 어디를 끊어내고 내야 하고 어디를 공격해야 할까? 내가 던진 항암제 공격을 암은 어떻게 받아낼까? 이번에는 어떤 내성 기전을 활용할까? 암세포들이 내 공격을 피해 어디로 튀어갈까? 다음번에 암은 어떻게 반격해 올까? 상대방의 수를 미리 읽어내야 하지만 미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다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지혜를 모아서 대응할 뿐인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아픈 추억으로 인해 암 전문의가 되어 아버지를 살릴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료 안내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은 어, 세스 고딘의 전략 수업입니다. 세스 고딘은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서 마케팅의 여러 원리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옥과도 같은 원리가 잘 담겨 있기에 경영학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삶의 원리도 이 책을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몇 구절 소개한다면요. 누군가는 메가 밀리언 복권에 당첨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나 나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희박한 확률로 당첨될 복권을 사듯 일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전략적 업무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은 성과를 낼리 만무하다. 여러분, 복권 구매는요, 그 행위 자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복권을 사는 행동의 기저에 스며 있는 삶의 태도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복권을 구매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삶의 태도가 인간관계 및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복권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통찰이 이 구절에 잘 드러나죠.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는 어제의 성취를 무시해야 한다. 어제 들인 돈과 노력은 내일의 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한다. 각 결정은 새롭게 내려져야 마땅하다. 백지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어제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더라도 오늘이 되면 다시 0이 되었으니 오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총평을 하자면 마케팅 전략을 회사와 인생에 모두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책은 4월의 내 공부법입니다. 이 책은 김재란 원장이 두 딸을 양육한 경험을 통해서 다듬어진 실천적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자녀와 교육적 동행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흔적이 돋보입니다. 특히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의 일부분 살펴보면요. 4세에서 7세는 인지 발달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해 왕성한 두뇌의 활동을 보인다. 사물과 현상에 대한 탐구력이 급격히 발달한다. 기억력과 집중력의 기초가 형성된다. 자기 조절 능력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토대가 형성되는 연령대 있죠? 그렇지만 이때 이렇다고 해서 뭐 인지 발달의 황금기라고 해서 지나친 학습을 해서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놀이, 경험, 탐구, 자연스러운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부법이라 해도 아이의 행복을 담보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 모든 아이의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공부법으로, 남에게 통한 공부법으로 내 자녀에게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님 마음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되고 각자의 차이에 맞게, 알맞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총평한다면 부모의 학습 지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경험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내용을 추가한다면 여러분 자유로운 놀이를 통하여서 창의력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우뇌가 발달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좌뇌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어, 조기 교육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찍 읽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기 교육을 받으면 독서에 대한 흥미가 더 낮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 책은 대치동 수학 고민 상담소입니다. 이 책은 대치동에 가지 않아도 수학 1등급으로 올라서는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을 어떻게 하면 12년 학습 계획을 잘 세워서 도와줄지를 고민한 저자의 노하우가 대거 담겨 있습니다. 책의 내용 일부분 보면요.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하거나 너무 성급히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일수록 선행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선행학습을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선행학습의 내용과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행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적인 성향인 경우 미리 알아두면 주눅들지 않을 수 있으니 도움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과도한 선행학습은 오히려 독이 되겠지만요.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응원의 말이 도움이 된다. 노력을 인정하는 말, 자신감을 키우는 말,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말, 그리고 학습이 삶과 연결되도록 돕는 말. 학습이, 저는 여기에서 학습이 삶과 연결되도록 돕는 말,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예시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면 게임에서 점수를 더 잘 계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 때도 이렇게 수학이 필요해. 내가 좋아하는 공룡 이름들도 과학 덕분에 알게 된 거야. 이걸 더 알면 박사가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내가 아니라 내가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학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삶과 연결되도록 돕는 말이 너무 자기적이지만 않는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평하자면 수학 선행학습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늑대와 돼지 씨앗이라는 그 어린이 동화인데요. 이 책은 1989년에 일본에서 처음 나온 이래 현재까지도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나 허술해서 어쩐지 응원해주고 싶어지는 늑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책도 비닐로 쌓여 있어서 읽은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권의 책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음, 제가 13권 중에 한 권을 베스트 도서로 선정을 이제 매번 할 텐데, 이번 주의 베스트 도서는 심리학 분야 서적 어른의 영향력입니다. 어,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책의 일부분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는 아기가 울고 떼쓴다고 해서 유아기가 본질적으로 나쁜 시기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잘 성장하고 튼튼해지려면 반드시 수면력과 식욕을 충족해야 하는 발달 단계라고 이해한다. 아기가 잘 먹고 잘 자야 하듯이 청소년은 지위와 존중을 바라는 것이다. 이런 핵심 욕구를 채워주면 더욱 바람직한 동기부여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발달 욕구를 채우면 어른들의 신경을 긁는 요즘 애들의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죠. 청소년과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대하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하여서 한번 자문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우리는 더 좋은 멘토, 더 좋은 어른,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권 이렇게 선정했는데요. 나머지 책들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 삶의 지평을 계속해서 더 넓혀 가시길 응원합니다.